자, 여러분 교재 34회 기출문제 682쪽 펴주시고요. 제 34회 기출문제의 이론평가 문제 15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매출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매출원가 공식은 여러분 알고 있죠? 매출원가 공식 한번 상품 매출원가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품 매출원가, 하나는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는지. 자,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잖아요.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이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이건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가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것도 매출원가에 가산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재고가 부족하면 이 기말 재고액이 감소하잖아요. 기말 재고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반대로 커지죠. 빼주는 것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1, 2번은 모두 기말 이 상품 또는 제품 재고액이 감소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감소하면 이 수식에 의해서 상품 매출원가나 제품 매출원가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3번을 볼까요? 3번 재고자산의 매출시 운반비. 자, 재고자산 매출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죠. 이건 판매관리비. 그쵸?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운반비라고 하는 개념과목 아시죠? 그러니까 매출원가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자,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나 환출은 여기 매입액에서, 이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당기상품 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 애누리나 환출은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매출원가에 영향이 주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가를 보면 되겠네요. 자, 9월 1일 날 1000주를 주당 1300원에 취득을 했네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주식을 공정가치 1500원으로 평가했네요. 그러면 아직 처분 안 했는데 1500원이 됐으니까 지금은 장부에 1300원은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15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10월 1일 날 1000주 모두를 1000원에 매각합니다. 그러면 1500원짜리 1000원에 매각한 거예요. 한 주당 500원씩 손실 받습니다. 1000주니까 50만원이 되겠네요. 500원
곱하기 천주 하면은 50만원 손실 봤다. 처분 손실 50만원.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5월 상품 재고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를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할 때 각각 계산되는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도 이거 많이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구한다. 자, 수량이 똑같아가지고 평균 구하기 편합니다. 100원과 110원의 평균 105원이 됐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러면 상품 매출 1500개를 팔았는데 이 1500개가 여기서 팔려나간 거죠. 그럼 지금 남은 500개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5원짜리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일 날 또 이렇게 매입을 했죠. 이건 120원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120원 곱하기 1000개 하면은 12만원하고 이거 곱해보세요. 500개 곱하기 105원 그래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500개 곱하기 105원 해보세요. 52,500원 나오네요. 두 개 더하면 이게 재고 금액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을 구하는 거예요. 172,500원. 네. 현재 3,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총평균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기초, 매입 요 세 건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수량은 3,000개, 금액은요 10만원, 11만원, 12만원 더해보세요. 10만원, 11만원, 21만원에 31만원, 33만원이죠. 33만원을 1000개로 나누면 330원이다. 응? 아니죠. 아니 1000개가 아니지. 33만원을 3000개로 나눠야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110원이다. 네, 이 평균 단가, 월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110원. 그러면 재고가 몇 개 했어요? 여기 아까 1000개하고 여기서 500개. 1000개, 500개, 1500개가 재고죠. 1500개 곱하면 되겠습니다. 월 평균 단가 110원 곱하기 재고 수량 1500개. 이게 총평균법의 재고자산이에요. 곱하기 해보세요. 16만 5천원 나옵니까? 네, 그래서 3번의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계정과 수정전 잔액시산표 일부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총계정 원장 볼 줄 알아야 되고 수정전 잔액시산표가 대손 충당금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의 1%의 대손을 예상한다. 그럼 외상매출금 잔액이 여기에 있네요. 차기월이 잔액이죠? 네. 그러면 1% 얼마예요? 59만 8천원의 1%는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5,980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정도 알면 이제 답 찾을 수 있어요.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당기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어디? 대손이 발생했으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3,000원이 와야죠. (2,000원인데)
이게 대손충당금이 2,000원, 외상매출금이 2,000원, 예, 3,000원 아닙니다. 여기 2,000원이에요. 2,000원 틀렸어요. 2,000원. 다음 2번 당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59만 8천원이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해야죠. 9월 28일 회수된 거 이거 있네요. 40만원. 59만 8천원 아닌 것 같죠? 예, 틀렸어요. 40만원이었어요. 다음 3번 전기 2월 된 기초 대손충당금은 5천원이다. 네, 5천원 맞습니다. 왜냐? 자, 수정전 12월 31일 잔액시산표에 충당금이 3천원이 남아있는데 5월 31일 날 대손이 2천원 발생하면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 2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손충당금은 원래 5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5천원이 있었는데 5월 31일 날 이 회계 처리에 의해서 12월 31일 날 3천원으로 잔액이 줄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맞은 거예요. 자, 4번은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다. 아니죠. 대손 예상액이 5,980원이었죠. 그런데 3,000원이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는 3,000원을 뺀 2,980원이죠. 2,980원. 우리가 추가 설정을 하잖아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2,98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980원. 예, 그래서 이게 5,980원이 아니라 2,980원을 충당하면은 이 두 개가 더해져서 5,980원만큼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맞는 건 3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영업이익은 60만 원이에요.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은 얼마냐?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따지는 거니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일단 제외해야 돼. 자, 1번 미지급 임차료 5만 원을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임차료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임차료 비용이죠. 예, 임차료는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이건 마이너스 5만 원 마이너스 돼요. 다음 보험료 선급분 만 원을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만 원은 선급분이면 내년도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켜야 하는 분계를 해야 되죠.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자 미수분 2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시켰어요. 자, 보험료나 임차료는 이게 두 개가 다 판매 관리비입니다. 이게 판매 관리비.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이자 미수분이라는 것은 이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맞지만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거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가지고 판단을 해라. 자, 5만 원 빼고 만 원을 더해라니까 4만 원을 빼야 되겠죠. 60만 원 빼기 4만 원 하면은 되겠습니다. 56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죠? 다음에 6번. 다음 중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1번
사채의 기말 장부액은 발행 시점의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네, 여러분 우리 사채의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시 그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맞았습니다.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할증인데요. 차감이 아니라 가산해야죠. 가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 가산되는 항목이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네,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그 상각액은 다 증가합니다. 매년. 그 다음에 4번 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각 후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예, 상각 후 원가라는 것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있었어요. 차감이 아니라 가산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단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봐라. 그러면 요 두 건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월 5일 날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3월 5일) 날 분계 할 수 있겠죠? 발행 주식수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 10,000원, 액면가 5,000원, 주식 발행 수수료는 없다. 자, 현금 발행했다고 하고요. 차변의 현금은 얼마일까요? 1000주를 10,000원에,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했습니다.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1000주니까 5,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500만원이죠.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은 뭐로 기록해요?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했다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었죠. 이게 3월 5일 분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했으니까 9월 20일 날 거를 또 같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9월 20일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발행 주식수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 4,000원, 액면가 5,000원입니다. 주식 발행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자, 주식 발행 수수료도 현금으로 줬고 돈 들어온 것도 현금으로 줬다고 퉁쳐보겠습니다. 자, 얼마예요? 4,000원씩 1000주 400만원이죠? 그런데 수수료 만원, 10만원 빠져버렸네요? 390만원이 들어왔겠네요. 자,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예요. 500만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이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110만원을 인식하느냐? 아닙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상계하여 처리한다. 상계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상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바로 상계해버립니다. 얼마를? 110만 원을. 자, 이 두 개의 분계를 가지고 전기 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전혀 없었죠. 전기 말에는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증가했다가 9월 20일 날 110만 원 감소했으니까 390만 원 남았겠네요. 500만 원 빼기 110만 원. 네, 보기에 39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월 5일 분계와 9월 20일의 분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39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만큼 500 증가했다가 여기서 110 감소했잖아요. 왜 할인 발행했는데 왜 초과금이 나오지? 그 이유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에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든지 하나만 존재해야지 두 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서로 상계 처리한다. 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활동이죠, 활동. 네, 선생님이 지금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부 통제제도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죠.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제반 활동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진이가 올바르게 답한 사람입니다. 통제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이 질문 중에 답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지금. 예. 선생님이 질문할 때 거의 답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수진이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9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과세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교환계약 과세죠. 법률상의 경매에 의한 공급. 법률상 경매는요, 이게 민법상의 경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경매당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과세하죠. 가공계약 과세합니다. 네. 그래서 2번 과세가 아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완전 면세다. 틀렸습니다.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 완전 면세죠.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민수. 그렇죠? 예. 나머지 사람 다 맞았어요. 어디 볼까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그렇죠. 면세 사업자는 공제 못 받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공제 받죠.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해. 네, 미가공 농산물,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식용은 다 면세입니다. 민수가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과세 표준 구하라는 거죠? 매출액 구하라는 거죠. 과세 표준. 자, 제품 매출액 요거 과세 표준입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 자, 무상으로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 면세입니다.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거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다 과세할 수가 있을까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는데. 예. 다음에 중고기계장치 처분액. 네, 중고기계 처분액. 이거 매출액은 아니지만 이거 부가세가 붙어요. 예, 그래서 5천만 원하고 제품 팔은 5천만 원하고 기계 처분한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예, 2번이네요. 2번.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우리가 소득세는요 열거주의죠. 그래서 우리 그 기타 소득이 쭉 열거된 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요. 자, 복권 있었죠? 네, 복권 해당됩니다.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다. 이거는 물품을 대여했으면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거, 이거 기타 소득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예, 재산권 알선 수수료, 이것도 기타 소득에 열거된 거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저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거. 자, 음반 제작자다 그러면 이 사업자죠. 이 사람들은 음반 제작자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그것을 양도함으로써 대가를 받았다, 팔았다는 거죠. 사업소득이죠. 이건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그 세목이 뭐가 있었어요?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었죠. 예, 여기 4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4번. 아마 여러분 복권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이게 기타 소득이 뒷부분에 깨알같이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 일부 항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날 텐데. 네. 그렇지만 4번을 딱 보실 때 음반 제작자 무슨 음반 회사 이 말이에요. 음반 회사. 그건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총급여액 계산하라는 거죠. 여러분 총급여액에는 비과세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연말정산할 때도 맨 위에 나와 있는 총급여액에 그 비과세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다 합치면 총급여가 돼요. 자, 기본급, 예, 총급여, 상여금, 총급여. 자, 식대가 240인데 월 20만 원씩 받았네요. 그러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은 비과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240이 아니라 12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120만 원이 총급여에 들어가요. 다음 라번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월 30만 원씩.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과세죠. 그래서 여기서도 12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자, 360에다가 300을 더하면 390. 390에다가 240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아니, 3,900이지. 3,900에다가 240. 그러면 4,140 나오나요? 네, 4,140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1번이네요. 네, 3번. 4,140. 그래서 이 문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에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과세되는 소득만 총급여로 보는 거예요.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 57세에 2020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해라. 자,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몇 명인가를 세면 돼요. 자, 우선 본인 한 명, 아내, 소득 없는 아내 2명, 부친 79세, 그런데 3월 달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당기에 살아계신 날이 3개월이나 되죠. 그러니까 3명, 장남, 장애인이니까 나이는 안 따지는데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나 있네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녀 20세 이하입니다. 해당됩니다. 4명이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4명 곱하기 150만 원. 그 다음에 추가공제 있죠. 자, 추가공제 받는 사람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따져야 돼요. 자, 본인은 배우자도 있고 하니까 추가공제 없습니다. 한부모 아니니까. 자, 아내도 이상 없고, 부친은 79세니까 경로우대 공제에 해당이 되죠. 70세 이상. 그래서 경로우대는 한 명당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장남은 해당이 없고 장녀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4명 곱하기 150, 4, 5, 20, 4, 1은 4, 600만 원에다가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되겠습니다. 700만 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NCS 평가 문제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로소득 평가 문제 낼 때 이렇게 인적공제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냈어요.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죠. 예. 뭐 신용카드로 학교 수업료를 냈다든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냈다든가 세금을 냈다든가 자동차를 샀다든가 이런 거는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해줘요.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신용카드 해외 쓴 거 해당 사용금액으로 인정 안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는 안 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만 해줄 뿐이에요. 신차 구입할 때 안 해줍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이건 해줘요.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인정해주고 세액공제로도 해주는 게 몇 가지 있었냐면 3가지가 있었어. 기억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 교복하고 교육비 쪽에 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그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의료비.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한 것도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적용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양쪽으로 다 해주는 게 의료비, 교복비,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예, 그거 기억해 주면 돼요. 답이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회에 이론 문제 15개 풀이해 봤는데요. 뭐 이 정도면 여러분 10개 이상은 너끈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한 10개는 안전하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론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다.